홍명보 감독의 데뷔전이 하루 앞으로 이제 다가왔는데 홍명보 감독이 선수 소집 이후에 첫 번째 훈련을 했죠. 그리고 그 인터뷰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10년 만에 대표팀 훈련을 지휘했는데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서 나오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대표팀 감독으로서 운동장에 서는 게 10년 만이다 보니 설렘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왜냐면 예전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10년 전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 두려움이 많이 있다는 게 10년 전과의 차이가 아닐까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홍명보 감독이 그 10년 만에 돌아온 것에 대한 반응이 일단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반응에 대해서도 의식을 한 이야기를 했어요. 10년 만에 대표팀 감독 자리에 다시 올 수 있었던 건 내가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이겨나가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많은 것들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국가대표팀 감독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10년 전의 실패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든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투자하고 배우려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 다시금 국가대표팀에 올 수 있을 만한 감독이 되었다. 요런 얘기였죠. 홍명보 감독의 선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홍명보 감독의 생각을 일단은 여기서는 엿볼 수 있다. 어쨌든 울산에서의 그런 감독직을 수행하는 동안 리그 우승도 하고 쌓아온 커리어, 그리고 10년 전에 대표팀 감독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울산에서 감독직을 수행하게 했지만 어쨌든 최근에는 울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사실이니까 그때의 노력들이 다시금 대표팀으로 올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일단 홍명보 감독은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는 얘기도 했어요. 원팀 정신을 강조했기 때문에 응집력을 화두로 삼겠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개개인 능력들이 많은 분들이 최고라고 평가를 하지만 우리는 팀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팀에 역량이 있느냐가 각자의 재능들을 훨씬 더 잘 나타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대표팀을 원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응집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다. 이것도 이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될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죠. 내가 감독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현재 대표팀이 원팀으로 뭉치지 못하는 것 같다. 실제로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홍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 현재 대표팀이 과거와 다르게 응집력이 부족하고 선수들이 뭔가 하나로 똘똘 뭉치지 못하는 기강이 부족한 그런 것들을 다시금 원팀으로 만들자. 이런 거였잖아. 그래서 그저께 훈련을 시작했고 어제 또 훈련을 했습니다. 때는 어떤 거 있냐면 훈련을 하기 전에 원팀을 만들기 위한 전체 미팅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해외파의 숙소 도착 시간을 고려해서 훈련의 시작 시간도 좀 미뤘는데 훈련을 하기 전에 원팀을 만들기 위한 미팅, 이렇게 한 팀으로 뭉쳐서 경기를 하자. 요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였죠. 그래서 어쨌든 홍명보 감독이 이런 원팀에 대한 강조를 선수들이 소집되자 강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전술적인 부분은 많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겠지만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요. 기본적으로 손흥민의 활용법에 대해서 손흥민이 가장 잘하는 위치는 왼쪽 사이드에서 벌려 있으면서 앞에 공간을 활용하는 거다. 그 부분을 알고 있다. 이 이야기는 왼쪽에서 쓰겠다는 거죠. 왼쪽에서 쓰면서 다른 선수와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선수와 어떻게 조합할지를 열심히 찾아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일 베스트 11도 손흥민은 왼쪽에서 출발할 것이 아마도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손흥민을 왼쪽에 배치했을 때 오늘 홍명보 감독이 얘기한 것처럼 왼쪽에서 벌리면서 수비를 끌고 나왔을 때 끌려 나왔을 때의 공간을 활용하는 걸 손흥민이 가장 좋아하더라. 그리고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손흥민을 비롯한 주변 선수들의 조합을 찾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손흥민의 활용법에 대해서 우리 대표팀이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벤투 감독 때도 손흥민을 왼쪽에 둘 때도 있었고
중앙에 둘 때도 있었고요. 클린스만 감독 때도 손흥민을 이제 클린스만 감독 이야기를 했던 건 프리롤로 두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10번, 8번 다 할 수 있는 게 손흥민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게 어쨌든 팔레스타인과 만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팔레스타인과 오만이 수비 라인을 당연히 깊숙하게 내리고 경기를 할 거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수비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이냐, 오만의 수비를 무너뜨릴 것이냐도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왜냐면 손흥민이 측면에서 수비를 끌고 나왔을 때 끌고 오는 순간 그 공간 누가 뛰어 들어갈 것이냐, 혹은 손흥민이 끌고 나왔다가 다시금 뛰어 들어갈 때 손흥민에게 패스를 얼마나 잘 넣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아마 대표팀의 중요한 화두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스트 11도 손흥민 주변에 어떤 선수가 위치하느냐에 있는 주민규 9번 공격수 자리에 주민규, 황희찬이 아니면 오세훈이, 그리고 뒤쪽에 있는 왼쪽 풀백 자리에 이명재 아니면 우냐, 이런 것들이 손흥민의 움직임을 변화를 시킬 거거든요. 그리고 중앙에 이재성이 이동경이 아니면 이강인이냐,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상대가 수비를 밀집해 있을 때 손흥민의 움직임이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고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홍명보 감독의 전형 자체는 변형 3백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서령우 올라갈 때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재가 올라갈 때는 중앙으로 들어가는, 그러면서 정우영이 영우가 가운데나 아니면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3백을 만드는, 이게 라볼피아나 전형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형에서 손흥민이 측면을 넓게 벌리는 것을 좋아한다면 수비를 끌고 나올 때 명재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손흥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직선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언더래핑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핑을 하면서 손흥민이 수비를 끌어냈을 때 명재가 뛰어가고 이 공간으로 손흥민이 패스를 보내주는, 그리고 명재가 뛰어 들어가면서 수비가 한 명 더 끌려 나올 때 다시금 손흥민이 들어가는 이런 형태도 가능하겠죠. 다른 장면을 생각을 해본다면 명재가 올라오지 않고 오히려 명재가 3백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황인범과 정우영이 내려오지 않고요. 이것도 홍명보 감독이 울산에서 이미 해봤던 전술입니다. 명재가 직선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내려가서 3백을 만드는 거, 그러면 오히려 손흥민이 측면에 배치가 되고요. 이때 황인범이 올라와서 앞쪽의 공격 숫자를 다시금 맞춰주겠죠. 이러면 아까랑 전형은 똑같은데 좌우 측면이 넓게 배치가 돼 있고 중앙에 4명의 공격수, 아까랑 똑같은데 손흥민이 중앙이 아니라 조금 더 측면 지역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손흥민이 수비를 끌어내는 조금 더 측면에서의 플레이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때 이재성이 뛰어들어가거나 손흥민이 끌고 나왔다가 다시금 뛰어들어가는 넌 장면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에 주민규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손흥민이 중앙에 있다가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를 끌어요. 그러면 끌어냈을 때 중요한 건 상대의 측면 수비수와 상대 중앙 수비수의 거리요. 거리를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끌어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수비를 끌어냈다 살짝 움직이면서 간격을 유지하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면 손흥민이 아무리 측면으로 빠져나와도 수비 간격이 그렇게까지 멀어지지 않아요. 근데 가운데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해리케인이라던가 전형적인 포스트 플레이어, 덩치가 큰 선수랑 잘 맞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나왔을 때 수비를 끌어냈을 때 중앙 수비수가 공간을 커버하지 못하도록 9번 공격수가 방해를 합니다. 계속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죠. 그러면 손흥민이 직접 볼을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나오고요. 그리고 손흥민이 이재성이나 가운데 있는 황인범, 이강인 이런 선수에게 패스를 건네주고 뛰어 들어가는 이런 장면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2대1 패스가 들어가면서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손흥민 선수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한 번에 그냥 주민규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주민규가 버틸 때 손흥민이 다가가면서 리턴 패스를 받는 이런 장면도 나올 수가 있어요.
손흥민이 측면으로 나왔을 때 가운데 상대 수비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선수. 이런 선수가 오히려 손흥민의 공간 침투를 더 좋게 만들어준다. 예를 들면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주민규가 아니라 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유형의 선수가 배치가 된다. 손흥민과 비슷한 선수의 원톱이 배치가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측면에도 손흥민, 최전방도 손흥민 스타일이면 앞쪽에 있는 선수가 손흥민이 공간을 만들었을 때 뛰어 들어가겠죠. 그러면 수비가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한 칸 한 칸씩 이동하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러면 손흥민이 다시금 뛰어 들어갈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9번 공격수가 가운데서 버티고 있는 이런 유형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저런 형태를 실제로 울산에서도 홍명보 감독이 만들었었습니다. 그 주민규 선수가 울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수였어요. 왜냐하면 주민규가 최전방에 있고 주민규 밑에 이동이라 루비기, 과거에는 호라던 이런 이선 자원들이 있으니까 주민규가 버텨주면 버텨줄 때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선 자원들이 올라오면서 볼을 받아준 요런 형태. 이런 형태를 아마 만드는 게 일단 홍명보 감독이 이야기한 손흥민 활용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 베스트 11은 손흥민을 비롯한 사실은 이선 라인에 정말 체력적인 이슈가 없는 한 좀 정해져 있죠. 중원에 이재성 아니면 오른쪽 이강인, 중원에 황인범과 정우영 혹은 박영우, 여기까지는 그래도 얼추 정해져 있어요. 변동 사항이 있으려면 이재성 자리에 이동경 선수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일단 이동경 선수가 이재성이 체력이 부족하다는 전제하에 생각을 해보면 이동경이 울산에서 홍명보 감독의 축구를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동경 선수가 이선 라인에서 어떤 역할을 울산에서 소화했냐면 나볼피아나를 써요. 예를 들면 그러면 좌우 풀백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가면서 백을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 미드필더 라인에 황인범 혼자 남아요. 그러니까 황인범이 혼자 남았을 때 공격형 미드필더가 내려와서 함께 볼을 받아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이제 이재성 선수도 너무나 잘해주지만 주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면 그러면 이동경 선수도 저 역할을 울산에서 해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이재성이 나오지 못한다면 체력적인 이슈로 그러면 이강인을 가운데 배치하는 것보다 이동경 가운데 배치하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가장 이제 차이가 날 수 있는 위치는 수비 라인이든 아무래도 김영권요 자리가 권경원이 없기 때문에 왼발 센터백이 김영권밖에 없어요. 그러면 김영권이 왼쪽에 나오는 게 아니라 김민재를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 센터백 자리에 조유민수라든가 이한범수라든가 오른발을 쓰는 센터백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정승현이 런게 있는데 이거는 아마 홍명보 감독은 왼발 센터백을 선호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왜냐면 백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서우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백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왼쪽 센터백이 왼쪽 라인에 배치가 될 때가 많거든요. 명재가 올라가겠죠? 이럴 때는 그럼 황인범이 한 칸 올라가고 요런 3백을 만들 때 김영권이 분명히 왼쪽 라인에 위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영권 선수가 그냥 홍명보 감독이 김영권을 꼭 뽑아야 돼 이래서 뽑았다기보다는 본인의 전술에 맞기 때문에 김영권을 뽑은 것에 가깝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왼발을 쓴다는 게 아주 큰 이점을 가져갑니다. 빌드업을 할 때, 왜냐면 우리가 팔레스타인과 오만은 수비를 할 거니까 센터백도 올라가요. 근데 왼쪽과 오른쪽 센터백, 특히나 백을 만들 때는 많이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기서 애매한 위치까지는 올라가 줘야 수비가 막으로 나올 때 이때 공간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수비가 본인에게 붙는 순간 패스를 해주는 요런 플레이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김영권이 왼발을 쓰면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현재 대표팀에서 가장 잘하죠. 그리고 패스를 뿌려주는 걸 분명히 잘합니다.
김영권 선수가 왼발을 쓰기 때문에 측면으로 패스를 돌려주는 것도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왜냐면 이제 왼발을 쓰는 선수가 왼발로 밀어주는 거랑 오른발을 쓰는 선수가 왼쪽으로 밀어주는 거랑은 약간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김민재 선수가 바이언 뮌헨에서 뛸 때도 보면 왼쪽에서 뛸 때 유독 알폰소 데이비스와 패스미스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김민재 선수가 왼쪽에서 뛴다고 했을 때는 오른발을 쓰기 때문에 오른발의 각도가 면으로 패스를 보내줄 때 오른발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바이언에서도 실제로 김민재 선수가 오른발로 약간 안쪽으로 감기게 패스를 주는데 알폰소 데이비스는 달려나가요. 그래서 그냥 골라인 아웃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풀백이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받은 다음에 올라가야 되죠. 런 각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김영권이 왼발을 사용한다. 이게 왼발 센터백의 장점이죠. 왼발로 센터백, 왼발로 패스를 보내주면 바깥에서 안쪽으로 감겨 들어가는 패스가 가능합니다. 이러면 풀백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쭉 달려나가면서 흐름을 살리면서 패스가 가능해요. 그래서 왼발 센터백을 선호하거든요. 실제로 홍명보 감독도 저런 3백을 만들 때 왼쪽 라인에서 김영권 선수가 찔러주는 패스를 매우 활용을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김영권 선수가 제 생각에는 홍명보 감독의 매우 큰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김영권과 김민재 조합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당장 아시안컵 대만전 봐도 런 장면이 나왔죠. 이 장면 보면 이게 호주와의 경기든 카타르 아시안컵 8강이든 이때 보면요. 왼쪽 라인에 한 명의 선수가 넓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주의 수비가 살짝 측면으로 끌려갑니다. 살짝. 그리고 호주가 전체적으로 두 줄 수비를 만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간격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수비가 살짝 측면으로 끌려나가니까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김영권이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이 사이 공간에 있는 선수에게 한 번에 쭉 찔러줘요. 왼발로. 근데 왼발로 찔러주다 보니까 패스가 쭉 나갑니다. 결을 따라서. 그래서 사이에 있던 선수가 황희찬 선수였어요. 황희찬 선수가 쭉 나가면서 공간을 무너뜨리며 성공을 해요. 그리고 라인 사이로 패스를 찔러줄 수 있다는 거. 이게 김영권 선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찬스를 두 줄 수비를 깨고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물론 저런 패스가 나오는 반면에 김영권 선수의 단점이 어떤 거냐면 김영권 선수가 실제로 울산에서도 홍명보 감독이 데뷔팀으로 오기 바로 직전에 실수가 되게 많았어요. 김영권 선수의 단점은 올라갔을 때 패스를 뿌려주는 것들은 분명히 왼발 킥력이 매우 좋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상대가 역습을 했을 때 이때는 상대 공격수를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3백을 만들어도 김민재를 가운데 두는 3백을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서루가 가운데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정우영이 박영우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약간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서 김민재가 가운데가 되는, 왜냐면 김민재가 가운데가 아니라 정우영이 박영우 가운데가 되고 김민재도 올라가고 김영권도 올라가면 결국 김영권이 공간에서 공격수를 놓쳤을 때 가운데 있었던 정우영이 박영우가 이 공간을 커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간을 커버하는 능력이 특히나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박영우 선수가 약간 기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정우영 선수가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박영우 선수가 나오면 저 공간이 매우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압도적으로 뒷공간을 그냥 커버면 제가 중에 있고 설 김영권, 김민재 넌백이 나오는 게 김영권이 올라갔을 때 리스크, 뒷공간에 대한 문제, 요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모 손흥민 선수를 왼쪽에 쓰면서 공간을 찾아보려는 이런 노력들, 아마 홍명보 감독이 인터뷰로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할 텐데 그거의 연장선상에 결국에는 백을 어떻게 만드냐, 아니면 김영권이 아니라 김민재를 왼쪽에 두느냐,
아니면 쓰리백을 만들 때 김민재를 중앙에 두느냐, 오른쪽에 두느냐, 서울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백을 만들 때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느냐, 안 들어오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비 라인의 그런 형태지만 팔레스타인의 수비를 어떻게 무너뜨리냐 형태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아마 팔레스타인의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이런 것들이 고려가 많이 될 거다. 근데 이제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뭐 그런 거. 사실은 팔레스타인과 오만의 전력이 한국과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이제 팔레스타인의 스웨덴과 벨기에 리그에서 뛰는 공격수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그 선수들도 심지어 벨기에와 스웨덴 리그에서 주전급으로 뛰어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이 아예 유로파가 없다 이런 건 또 아니거든요. 팔레스타인이 이제 아예 뭐 무시할 만한 팀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력차가 많이 나니까 우리가 웬만해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웬만해서는 그냥 승리가 아니라 대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과 만전을 승리했다고 해서 뭐 축구협회 쪽이나 반응이 거봐라, 홍명보 감독도 잘하지 않느냐,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잘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반응이 분명히 나올 예정인데 지금까지 홍명보 감독의 이런 선임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건 팔레스타인 오만을 이겨도 그리고 이제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잘해도 사실은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홍명보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이 잘못됐다. 이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홍명보 감독의 기준도 그만큼 높아졌다. 팔레스타인을 이제는 그냥 이기면 아무도 공감을 못해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대량 득점을 하고 한 골도 먹히지 않고 심지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사실 압도적인 경기력이 경기 중에 아마 위기 상황이 두 번만 나와도 비판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팔레스타인과 오만전에 어떻게 경기를 구성하고 전술을 짤지 모르겠지만 일단 홍명보 감독에 대한 아주 엄격한 기준에서 많은 축구 팬들이 판단을 할 거라서 경기가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라 완벽한 경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도 매우 큰 부담감을 느끼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